혹시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보셨나요? 이 영화랑 비슷합니다. 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에 여러 가지 뭐 반전이 있다.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주제의식 이런 게 아주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약간 이 정도의 인기는 시대정신인가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했고 어떤 관통하는 키워드가 허무죠, 허무. 허무하다라는 것이 이제 이 책을 그게 혼란이라는 단어로 이 책은 전체가 주파를 하고 있는 거지만 허무함에 대한 어떤 이제 응답을 해나가는 다양한 글이 나오고 있는데 그 에에올이라고 하는 양자경 씨 제가 한때 좋아했던 양자경이 그 여우주연상을 탄 그 이 영화가 그 거의 서사 구조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의 서사 구조가 똑같고 전체 세계관은 중간에 카프카가 뜻밖의 인용이 되기도 하고 카프카에 대한 해석도 있어서 제가 이제 유심히 잘 보고 그 부분 표시도 해두고 그랬는데 카프카적 세계관의 전체 서사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저는 오늘 거기 바탕을 두고 앞부분 조금 설명을 해서 전체 틀이 어떨까 이렇게 전체 줄거리를 한번 상기시켜 보면서 우리 각자의 과제를 쫙 다 읽고 남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뒤에 칠판을 쓰고 싶은데요.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마지막에 그 영화는 가족으로 끝나고 이 영화는 마지막에 가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 그래서 서사적으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서사는 그냥 내러티브 어떤 이야기성 같은 건데요. 테크닉하게 여러 가지를 제가 이제 모릅니다. 이야기 전반적으로 이야기의 테마가 똑같은 테마가 전개가 되고 있고 끝부분 결론이 다르고 그 결론에서 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진도는 좀 더 뺀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체가 제가 생각하는 카프카적 세계관에 엎혀보면은 가장 멀리 나간 사람은 카프카다. 하고 이제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너무 거칠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책이 어떤 식으로 전개됐는지를 환기하는 의미에서 제가 설명을 되도록 압축해가지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서사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인공이 둘입니다. 되게 그 소설 같으면 나레이터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룰루 밀러가 주인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룰루 밀러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뭐 이게 픽션이다 보면은 주인공이라 할 수 없고 화자라고 하죠. 소설일 경우에 화자고 주인공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그 과학자, 또 한 사람은 아버지. 네. 자, 이게 비슷하다라고 쓰신 글도 있는데, 저는 선생님들의 해석에 반대하고 좋고 옳고 이런 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제 해석을 지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2사람인데, 이 과학자는 어릴 때 뭐 사소한 거, 작은 거, 별 볼 일 없는 거 관찰하다가 어쩌다가 우주학자가 됐어. 이렇게 나가는 거고, 중간에 분석을 여러 번 해주신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두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그도 혼돈이라는 거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 때문에 그런 어떤 방식으로 이제 치닫게 됐다 이렇게 하고 아버지가 저는 이제 그 같은 주인공이라고 하는데요. 이야기 안에는 아버지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왜 없는가? 이게 아마 같은 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책은 제가 이제 여러분 마음 인력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제가 좋은 말, 나쁜 말 이런 거 하는데 그게 공부로는 종교학 공부이기도 하지만 아주 크게 전개되는 공부여서 공부가 아주 좋을 거라고 하는데 이 책도 신학적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종교 모릅니다. 종교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카프카라든지 이런 제가 좋아하는 문학 작가의 정의를 따르자면 신학은 존재 이유에 대한 탐구를 깔고 가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책이 신학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선생님들께서 읽으시는 거랑 뭔가 만나실 수도 있고 아닌데 이러실 수도 있죠. 자, 여기 다시 돌아가면은 이 과학자는 그 학문 자체가 분류학자지 않습니까? 뒤에는 뭐가 나오면 분기학이 나옵니다. 저는 과학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분류학과 분기학 자체를 비교할 수는 없는데
분류학과 분기학이라는 게 지금 약간 마지막에 싸우는 형국을 가지고 있고 끝에는 분류학, 분기학 다 이렇게 다 내려놓고 나도 물고기야 이런 방식으로 이제 끝나가기는 하는 거죠. 이제 전체 계보안에서 이 데이비드라는 과학자의 학설이 무너져가는 과정을 마지막에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이 과학자나 이 아버지가 모시는 신이 저는 목적의 신, 의미의 신이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데이비드라는 이 과학자는 혼돈이 되니까 우주 전체는 아마 이게 풀셈의 글에 있습니다. 전체는 한목적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을 건데 인간은 부분적인 안밖에는 못 가지고 있으니까 늘 혼란을 겪는 거지. 전체의 한목적 질서를 알게 되면 이 혼란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가 있어. 이렇게 가서 이 데이비드라는 과학자는 한목적적인 질서가 있고 그게 마땅하다라는 데서 출발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떤 태도냐면은 그 자기의 스승이 그 섬에 갔을 때 되게 청교도적인 신학자였잖아요. 그 소제목 자체가 신학이었죠. 선지자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향해서 계속 알아가는 거죠. 이유는 저기 있고. 계속 알아가면 다 알게 되면 이 불안이 멈추리라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치닫게 되면 그 이유를 모르는 자들은 어리석고 그 이후에 부적합한 애들은 빨리 사라져야 되고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아버지는 어떨까요, 풀쌤? 아버지도 목적이신이죠, 결국은. 허물을 따라잖아요, 허물을. 네, 의미 없음에 쫓다 보니까 허물을 쫓아가게 됐으니까 다른 계열의 목적신 같은데요. 네. 두 분 다 아버지는 혼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비드와 아버지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뭐 아버지한테는 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룰루 밀러의 그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에 아버지를 더 쓰는 방향으로는 안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이 개념을 비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라고? 여러분, 물고기의 동의어는 사다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얘기가 아니라 이 과학자 얘기로 하게 되는 거고 이 목적론을 따라가는 삶은 낙관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낙관주의자라고. 아주 낙관주의와 염세주의가 쌍생하다.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다. 실은 본질적으로 같은 거다라고 하는 전체 서사 구조를 끌어가는 작품이라고 이제 제가 읽게 됐는데요. 여기에 도착 언젠가 한다. 그러면 지금은 그 언젠가에 대한 사다리잖아요. 그래서 물고기가 채택된 거죠. 인간으로 가는 길이니까. 그런데 물고기는 없다 그러면 그 사다리를 끊는다는 얘기가 될 거고. 그래서 이 과학자가 목적을 향해서 계속 낙관합니다. 낙관할 때 필요한 건 뭐뭐뭐뭐? 네, 이 자기 기만입니다. 낙관주의와 자기 기만이 붙어 있다. 이 되게 논리적으로 지금 전체 구조가 쭉 간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아버지는 뭐냐면은 끝은 다 죽는 거야. 아버지는 최종적으로 무다. 어차피 끝나고, 어차피 나도 죽고, 그리고 우린 너무 전체 질서에서 작으니까, 험하다, 이렇게 이제, 넌 무의미하다,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너무 작다. 그래서, 이 과학자는 우리는 모두 큰 것의 부분이라서 커질 수 있다. 아버지는, 그래도 다 작다. 결국은 그 큰 것도 사라진다라는 방식으로 가서 여기는 비관주의인데, 둘 다 결론을 보고 지금을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여기는 사다리 개념으로 나아가면 좋은 거고 여기는 사다리도 필요 없어이지만 이 아버지와 과학자의 태도는 내일에 비춰서 오늘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오늘이 다 부정되는 거예요. 지금 낙관주의와 비관주의가 구조적으로는 목적론에 기반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게 제가 신학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신학이 신이 누구다 이런 거 말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이유로서의 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낳은 힘, 나를 낳은 이유, 나를 낳은 이 이치를 신이라고 하면 이치가 있다, 있어도 결국 그 있음은 없는 거에 다른 말이다? 이러면 전체 존재 이유가 뭐가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 대한 최종적 의미에 대한 강박이 이 두 태도를 만들었는데 이 두 태도 사이에서 낙관을 쫓아가려고 이렇게 했던 거죠. 이 룰루밀러가. 그런데 이제 뒷부분에 그것이 아닌가 봐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는데요. 이 낙관을 추구하는 게 첫 번째는 되게 그 구성적으로 잘 쓴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는 기만해야 돼. 타인에 대해서는 뭘 하게 되는 겁니까? 그게 우생학이잖아요. 자기는 속여야 되고 남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요까지를 지금 낙관주의, 그러니까 어떤 신학, 목적론, 내 삶에 목적을 부여하는 태도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이 자기기만과 타인 부정 전체로는 지금을 늘 사다리로 생각해야 되는 것에 대한 한계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주파했다고 그래서 막 이렇게 찾아다녔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 또 열지 않습니까? 낙관주의도 버려. 이게 물고기는 없다잖아요. 사다리가 없대라는 걸 밝힌 거잖아요. 신이 없대가 아니고 사다리를 없대 이렇게 되면 물건이 없다니까. 사다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해서 그 책의 뒷부분을 막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다리가 없으니 무슨 야난 너무 늙었다 이러고 뭐 언니들은 그래 원래 사다리 없었던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요. 전체 이렇게 이제 책이 그래서 그 이런 정도의 책을 우리가 이제 다음 시즌도 재미있게 진행을 할 텐데요. 저는 우리가 어떤 책을 읽고 막 이렇게 글을 써가고 싶은데 이렇게 글을 쓸 때는 전체를 이렇게 딱 그 구조적으로 이게 소설이 됐든 논설문이 됐든 철책이 됐든 이렇게 보고 거기서 이제 생각거리를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오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런 거 아닐까요? 오늘이라는 거를 사다리로 볼 거냐 아니면 오늘을 내가 스노클링을 하듯이 볼 거냐. 그런데 여기 이제 마지막 과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에 선생님들 더 각자 글에서 더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사다리가 정말 다 없다. 어떤 사다리도 없는 세계를 보려고 했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혼돈이라는 게 뭐 어떤 의미가 있고 그 혼돈과 함께 살아가는 태도로 낙관론도 비관론도 아닌 이 룰루 밀러만의 해법이 뭐다라는 게 마지막 이제 아주 그 에필로그식으로 나오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면 선생님들이 그 꼭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기이기도 하고 뭐 온갖 철학이다 들어가 있다고 광고가 되기도 하던데요. 이 구조적으로 너무 똑똑한 데 있어서는 이 책은 그 가족으로 회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영화가 주는 그 발화적 메시지보다는 이 책은 더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런 거 요까지 생각하면 전체 그림이 그려지실까요?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연두쌤 어떠십니까? 그 낙관주의와 허무주의가 같은 거였구나. 그냥 이렇게 분기된 거였구나. 원래는 같은 머리에서 출발한 거였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네요. 네. 이게 되게 좋은데, 목적이 있다고 하거나, 목적이 없다고 하거나, 목적이 없다는 거는 있다에서 출발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에이, 될 대로 되라 하는 사람도 목적론자예요. 결국 목적을 가지고 전제된 거예요. 네.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거야가 전제가 됐기 때문에, 에이, 막 살아버릴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에이 막 살아볼래 이것도 아니고 과학을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자 이게 지영쌤이 그 어떤 생각이 드신지 더 궁금한데 이게 원래 있던 가족을 보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에 지금 우리 이제 과제에 많이 있는데요. 이 사람 자신이 그 사다리를 차고 질서를 향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질서가 가능하다는 것을 향해 가지고 한 걸음 탁 내딛는 거를 그 바닷가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묘사로 쓰는 거지 않습니까? 목적은 안 가지게 되고, 이제 그 타인을 가지게 되고, 그게 아무것도 안 가진 게 아니라 새로운
어떤 의미에서의 질서인 거죠.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는데, 질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요? 이 책은? 만약 이 책은 어떤 질서에 대한 욕구는 있는 책이고, 그런 의미에서 타자에 대해서 계속 주의를 이루는데, 이런 질서가 뭐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책인 것 같고, 물고기의 동의어가 사다리다. 요게 이제 다른 유튜버들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요 부분이 우리가 가지는 어떤 생각 방식에 생각할 거리가 있지 않는 생각을 해봅니다. 데이비드가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지진에 의해서 쌓아놨던 질서가 흐트러졌을 때 일시적으로 혼란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일시적인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물고기에다가 렛대를 붙이고 다시 원상태로 간 거지. 모든 이 세상은 자연스러운 것에서 질서를 쭉 향해서 나아가다가 그게 일시적으로 흐트러졌을 때 혼란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이비드는 혼란을 질서로 바꾼 게 아니라 질서가 되어가고 있던 것을 계속 거기에 이름을 써서 보태고 있었는데 지진, 그리고 화재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혼란이 왔던 것을 풀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룰루 밀러의 혼란이라는 것은 남자친구도 헤어지고 고생스럽고 이 모든 사건들이 쭉 오랫동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룰루 밀러는 질서가 있다고 혼란이 온 게 아니라 혼란 자체가 아니라 그냥 살아가면서 사건이 계속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이 혼란이라는 말은 어떠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룰루 밀러는 자기한테 때때로 또는 가끔 일어났던 사건들을 혼란이라는 말로 뭉쳐놓고 그 다음에 데이비드의 혼란을 두 번 있었던 혼란을 싹 해결한 것을 매치시켜서 어떤 말을 위한 말을 한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이건 정말 아닌데 싶었던 게 그 사람이 그 진화에 대해서 양쪽에 공통의 화제를 갖고 관심을 가진 거는 맞지만은 혼란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묘치시키는 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선생님 글에 선생님 네, 쓰신 글에 아니 네, 지금 말씀에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데 해서 들어가셨잖아요. 예, 그런 도법이 있고 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음, 이 책 안에서의 정의입니다. 이 책 안에서의 정의. 사전적 정의는 그 뒤에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어, 하는 게 이 책의 주장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혼란과 혼돈에 대해서 네, 다양한 방식으로 이 저자가 바라볼 수 있다고 쓰신 글이 있고, 손윤 선생님이 허락하신다면 좀 더 말씀을 제가 하고 싶은데요. 선생님이 네, 말씀하셨어요. 초반에 이 사전적 네, 정의의 바탕을 둬도 아까 우리 글에도 읽었는데 자연에는 혼란이 없죠. 이 풀쌤도 쓰신 거 아닙니까? 네, 자연스럽죠. 네. 그런데 인간이 그 인간의 눈에는 인간 부분인식밖에는 못하니까 자연의 모든 종이 부분인식을 밖에 못하니까 그 부분인식을 해결하기 위한 편의적 개념으로 범주를 쓴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음에 혼란이 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룰루 밀러가 왜 혼란을 느꼈겠냐고. 이 작동한 거예요. 정상적인 연애를 해야 돼. 그 다음에 그 느낄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작다 이랬는데, 이제 아버지 말보다 더 크게 지배하는 이 사람의 그 질서의 조건을 보면 룰루 밀러가 의미가 있어야 돼. 이게 아버지가 의미가 없어. 이거보다 더 세게 돌아가는 거를 알 수 있어서,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래 정의대로, 혼돈은, 발생하는 거죠. 질서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요건은 그러면 이제 이 책의 뒤에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질서도 없는 걸 보려고 했는데 그 너머에 뭐가 있을까? 그런 건 볼 수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 자체를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몸체를 떠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살면 분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편의적이라고 해도. 그러면 혼돈이라는 거는 계속 따라오게 되고, 그럼 이 부분을 선생님들의 글에서 여러 가지 다루신 게 아닌가 하고, 저는 그 안콜 선생님 말씀하신 그대로 혼돈이 선재하는 게 아니고 따라오는 이거고, 그 다음에 그 데이비드는 혼돈을 이제 그거는 잘 봐주신 거죠. 이 두 사람이 느끼는 혼돈의 층위는 다른 거고. 근데 이 전체 이야기는 룰루 밀러가 일부러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과장도 하고 편집도 하는 건 다 이유가 있겠죠. 이 사람에게. 그래서 일단 독해의 첫 번째는 이분이 뭘 하려고 했나에 우리가 좀 더 들어가 보면 그 끝에 이제 손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종합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다음 스텝은 뭡니까, 선생님? 손 선생님, 우리 그 다음은 어디로 가면 됩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이름에 대해서요. 자, 그러면 이름 가기 전에 혼돈 제가 좀 더 머물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자, 혼돈에 대해서 이제 키워드가 손 선생님이 딱 꼬집어 주신 것처럼 너무 재밌잖아요. 데이비드가 남긴 엄청난 글에는 아마도 혼란스럽다 이런 건 없을 법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그러니까 룰루 밀러의 문제다. 자, 그런데 룰루 밀러가 읽은 것 중에 혼란스럽다고 안 썼는데 자기 논리에 약간 그 자가당착이랄까? 이 지금 스텝이 꼬였네. 여기를 딱 포착한 거잖아요. 그 지점이 룰루밀러의 독해상은 데이비드가 혼란스러웠다고, 자, 여기서 혼란스럽다고 그 텍스트 상에 서술되어 있는 게 아니라 혼란이 괴롭다, 혼란이 괴롭다 이렇게 선언되고 있고, 그래서 데이비드한테 무엇이 혼란인가는 그런 점으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장면에서 무슨 일이? 이 필연의 법칙을 이해하는 게 이 사람한테 너무 중요하고, 필연은 그냥 있는 건데, 나중에 그 막 여러 국면에서 내가 노력하면 될 거야. 그 의지적인 문장 하나 딱 쓰여진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인간이 여기 보탤 게 없는데? 그게 혼돈의 지표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은 너무 갑자기 튀어나온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재밌네요. 데이비드는 그 명백한 살인, 그리고 평화주의자가 우생학자라니 너무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읽을 책에는 제가 다음 시즌에 우리 의논하고 있을 때 못 넣었는데, 분해의 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달살롱 했을 때도 소개해드린 책이 있는데요. 생태주의자로 이름 날린 사람들 대부분이 나치였죠, 나치. 네, 우리 근대 농업혁명가들은 다 나치즘에 깊이 들어가 있던 독일 농학자 되게 많고. 그러니까 요런 거가 이때도 전혀 못을 못 느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평화주의자가 우생학자 이게 혼란인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죄의식을 느꼈을까요, 데이비드는? 아니요. 그렇죠. 네, 그분은 이거는 우리 몫이네요. 우리 몫. 그런데 데이비드는 그 삶에 하나의 그것도 없었을 법하니까 아까 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는 뭐 간 거죠, 간 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막 가잖아요. 혼란 자체는 질서 때문에 오는 거고 질서라는 거는 없이 살 수는 없고 그리고 사실 자연의 모든 종이 자기 관념을 가지고 세상을 읽을 테니까 어떤 분류를 쓰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따라서도. 근데 왜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있든 없든 어부한테 뭔 상관이냐고. 뭐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그러는데 그 혼돈에 대해서 질서가 다 돌아가는데 어느 정도의 태도를 취하는가에 있어서가 많은 이제 차이가 있다고 선생님들이 쓰신 것 같아요. 이거 피할 수 있고 뭐 그런 문제가 손 선생님 말에 따르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감은 늘 오는 건데 그 앞에서 이제 근데 여기서 그런 거 되게 기억나는 것 같아요. 이제 적당한 자기기만 얘기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혼돈 앞에서 막 낙관하고 어려움 앞에서 막 약간의 내가 잘할지도 몰라 이렇게 가지는 거는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룰루 밀러가 대단한 게 이분도 멈추지 않고 근데 이게 좀 더 확신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계속 이제 질문을 밀어가잖아요. 근데 좀 더 가지면 친구들이 안 놀아준다.
이게 얘가 지금 자기를 너무 과신하네. 그거 이제 빵 터져가지고 그렇구나 나구나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더 가면은 이제 앞뒤가 안 보이고 실제로 그런 양육자들 훨씬 더 화 많이 내고 지영쌤은 어떠세요? 지영쌤? 저는 그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가장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라고 느꼈던 그 순간이 오히려 지진이 끝나고 나서 알코올에 다시 담그고 그 물고기를 꿰어서 이름표를 다시 달고 심지어 그 유리병들을 전부 다 선반에 완벽하게 고정을 시켰을 때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딱 느낀 그래서 혼돈의 반대말 그러니까 혼돈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보지 못해서 그 반대말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되게 안전하고 이건 지켜질 수 있어라는 감각. 근데 이게 사람한테 얻을 수 없으니까 눈에 보이고 실제 자기가 이름 붙일 수 있는 것들에만 매달려서 결국에 그 관계나 살아있는 자연을 보지 못하고 그냥 박제화된 자연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결국에는 맨 처음에는 별을 사랑했지만 이 별을 넘어서 우주까지는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에서 혼란의 오히려 반대 부분을 좀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안정감, 뭐, 살아있는 거는 늘 막 뭉개지고 태어나고 부패하고 새살 돋고 이런 건데, 이 안정감은 이름, 명명된 거. 이제 그게 박제고, 그리고 이제 그 되게 잔인하게 룰루 밀러, 일단 문장력이 이동진 작가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너무 잘 썼다. 문장력이 되게 이제 좋은데 그걸로 그 사건, 그 화재 사건, 그 사건 핵심은 물고기 피부에 이름표 붙인 거지 않습니까? 바늘로. 그래서 아까 그 제목에 피부 밑에 진실 이런 것도 있는데 되게 잔인한 방식으로 살아있는 거에 이 이름을 막 이렇게 기어가는 막 그 억지스러운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점점 잔인해져 가지고 그 여파가 처음에는 물고기한테 이름표를 붙이는 거였는데 나중에는 그 깜짝 놀라셨죠? 무생학 수술이라는 게 동의 없이 그리고 이제 좀 벗고 놀았다고 뭐, 이거 부모가 나태하다고 여러 가지 이유로 동의 없이, 남편의 동의 없이, 이렇게 해서 그런 생물학적 시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되게 이렇게 뭐 극단적으로 이래야 되는 방식으로 막 가는 그거를 이제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거기서 이 커플이 이렇게 여전히 돌보는 관계로, 그러니까 어떤 명명과 어떤 이 박재하에도 이 그 엄마로서 살고 싶은 애나인가요? 애나와 메리? 네네네. 애나. 그 애나의 그런 마음을 이렇게 다 죽일 수는 없었던 거 그런 것도 인상적이고 결국 정년 퇴임하고 돌아나서 그 동네를 가가지고 막 기겁했던 이런 것도 처음에는 물고기 아까 이제 수정쌤은 처음에는 별 그다음에 풀 막 이러다가 물고기 막 집착해서 이렇게 이제 작아진 것 같기도 했는데 그 작아진 거에 이제 그 끝에는 인간을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축소시키는 되게 잔인한 방식으로 그려내려고 한 것 같아요, 룰루밀러가. 그런 거에 비하면 막 나중에 이제 생명으로 마지막 바다 이런 걸 되게 극단적으로 그리기도 하고 여기서 그 혼란이라든지 요거랑 요 부분에서 사다리 얘기도 좀 하면 어떨까요? 사다리. 이게 이제 제가 본 거는 물고기는 없다라는 게 사다리는 없다 이렇게 이제 읽을 수도 있어서 다 이제 목적론에 따르면은 지금은 중간 단계잖아요. 중간 단계. 내일은 잘 될 거야. 이 우리가 하는 많은 말 중에 내일은 공부 잘할 거야. 이런 말 중에 어쨌든 그 기준으로 오늘을 부정해야 되는 사다리론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체로 뭐 어류하고 사다리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은데 어류는 네네. 사다리다 그러면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어류라는 건 뭐냐면 같이 물에 살고 형태가 비슷하고 이런 수평적으로 비슷한 사람을 한 묶음으로는 어떤 카테고리를 지칭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다리라는 건 뭐냐면 어류 다음에 양수류, 파충류처럼 어떤 그 위계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모든 사물을 위계 질서를 지어버리면 어떤 그 위아래가 되어져서 인간만이 고귀하고 나머지는 고귀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하는 거에 상징으로서 사다리고, 그 진화론에 공부할 때도 그 사다리는 배제해야 된다고 진화론 공부하는 책마다 나오는 얘기인 것처럼 사다리는 계층화해서 그 질서가 아니라 계층화해서 우열을 가르는 게 사다리고, 네, 어, 그래서 어류는 루이 아가씨가 물고기를 선택을 하고 그게 45쪽, 46쪽. 어류의 골격 구조는 인간에 대한 경고다, 45쪽. 그러니까 이 앙코르 석공 선생님 말씀처럼 지금은 진화론에서 사다리를 보지 않는 게 이렇게 주다, 이렇게 이제 이 책에도 끝맺고 있지만 이 책의 앞부분에 왜 데이비드가 어류를, 그러니까 닭이 아니고 포유류가 아니고 어류를 주목했냐면 그 45쪽에 어류의 골격 구조가 인간에 대한 경고이기 때문에 이 진화를 해나가야, 그러니까 그 데이비드의 시대에 그 이렇게 못 나가는 퇴화 상태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46쪽 인간은 어류와 그를 구별해주는 도덕적 지적 재능을 활용할 수도 있고 남용할 수도 있다. 인간은 자기가 속한 유형 중 가장 낮은 위치까지 깔아앉을 수도 있고 영적인 높이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류의 골격 구조가 그 사이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이제 룰루 밀러의 이 해석이 그 제목에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게 이제 저의 해석에서 이 물고기가 차지하는 거는 룰루 밀러가 읽기에는 인간의 퇴화에 대한 경고등 이렇게 되면 이제 데이비드가 우생학으로 간 거는 인간이 퇴화되면 안 되니까 열등한 애랑 그 애를 낳지 말하지 않습니까? 분류학자인데 우생학자가 된 거는 하필 물고기를 분류했기 때문에 이렇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 거는 없지만. 네, 지영쌤, 네네네. 이게 제가 지금 전자책으로 읽고 있어서 페이지가 지금 명확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저는 물고기로 사다리를 설명했던, 그러니까 물고기가 사다리다라는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는 그 이유가,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이 그 데이비드가 이렇게 멍게나 따개비 같이 한 자리에 고착되어 있는 생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가씨가 그때 설명하기를 퇴화와 관련된 설명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근데 멍게가 퇴화가 아니라 오히려 척추 부분, 그러니까 분기학에서는 척추 부분이 가장 먼저 척삭이 있어가지고. 발생한 그런 척삭이 돼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혁신적인 동물로 분기학에서는 표현이 된다라는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흥미로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선미 선생님 의견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물고기가 사다리라고 저도 느꼈거든요. 저도 아까 그 46페이지 딱, 명확하게 나와서. 근데 이게 지금 배경이 아가씨나 아니면 데이비드 조던이 1851년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우리 다인 이후도 이야기 책을 읽었지만,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다리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의 사다리로 그때도 우리가 였어요. 그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논리를 펼치잖아요. 그때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하고 있었고 우생학적 계속 있었고 이번에 내일 읽을 책도 유전자 결정론이 엄청나게 있었던 시대였잖아요. 그 시대를 이제 룰루미르가 이게 쫓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물고기가 어류가 분기학으로 나타난 거는 우리 현대의 일이고 얼마 안 된 60년대 70년대 일이고 그러면 그 당시에 쫓아가서 읽어보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왜 이게 물고기를 사다리로 했냐? 그게 나오잖아요. 네네. 가장 낮은 위치에서 가라앉을 수도, 그다음에 가장 영적인 높인 위치로 올라갈 수도 있다. 인간이 물고기를 보면서. 그러면서 이 룰루미르는 나중에 이런 말을 해요. 사다리는 없다. 자연에는 비약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가는 그런 비약이 있을 수 있겠냐라는 그 비판도 같이 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처럼 이 책 안에 이 책 안에서 네네. 혼돈과 사다리를 찾아보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 네네네. 그 어떤 답과 많은 길이 있고, 네, 연주쌤이 웃으시네요. 깨달으셨나 봅니다. 연주쌤, 네. 아니에요. 혼돈이군요. 여기가 좋네요. 바로 혼돈의 이것이에요. 바로 도가니군요. 이것이. 아, 네. 관점에 따라서 팩트 체크가 아니라 그냥 그녀의 관점으로 책을 한번 읽어보자. 뭐 하여튼 그런 거였는데 저는 진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심리학 책을 너무 많이 읽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기서도 하여튼 그 제목도 따온 거지만 수치심에서 소속감으로라는 그게 책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였었는데 그런 관점으로 저는 해석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소중하지 않은 존재, 무의미한 존재, 이거에 대해서 엄청 못 견디고 그게 하나의 이제 수치심으로 각인이 되면 그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려고 다양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방어 체계 하나가 저는 조단 같은 경우에는 명명하는 거, 분류하는 거, 그 안에 그 철옹성 같은 걸 쌓아놓고 안전하게 자기를 그 위치에 이제 갖다 놓는 거, 그거였다고 생각을 했었고, 룰루 밀러는 남자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잖아요. 그 남자친구를 보면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는데 그 의미가 관계가 깨지면서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돈의 시기가 온 거였고 그거를 그런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할 만한 자기의 방어 체계를 찾기 위해서 뭐 갔다가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관계에서 약간 회복된다고 얘기를 했나? 뭐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된 거고 저는 이제 관계가 없는 독립 개체였을 때 그냥 단독자라고 봤을 때는 위계라는 게 주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누구나 다 점과 점이었을 때는 이 점이 큰지 이 점이 작은지 이런 거에 관점밖에 볼 수 없겠구나. 하지만 그거에 대한 점이 아닌 선으로 봤을 때 그 선이 이렇게도 엮이고 저렇게도 엮이고 하면 그 나라는 걸 통해서 엮여지는 선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런 자기 존재에 대한 무의미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느낄 필요가 없는 거군요. 그냥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류학도 참 자연학도 그렇고 인류학도 그렇고 왜 인간은 자기가 우월하다는 걸 그렇게 증명하려고 할까? 라는 게 참 인류가 그냥 살면서 계속 추구해온 어떤 목적? 난 정말 중요해. 인류는 최고야. 이 지구에서 인간이 최고야. 이런 걸 왜 이렇게 집착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 책 뒤에 제가 인상적인 게, 나의 아내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그리고 제가 저기 좀 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연두쌤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관계, 다른 관계, 그런 것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이름이라고 하는 게, 점과 점을 보는 행위면, 앙코르 선생님 아까 두 번째 그 토론거리가 이름인데, 그 얘기를 잠깐 해주실까요? 이름은 그 이름이 속박을 한다거나 자꾸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름이라는 것은 구분을 해서 우리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인간이란 게 호모사피엔스가 쭉 나오면서 어떤 사물에 대한 이름을 붙여야 소통이란 게 되잖아요. 그 이름이라는 거는 소통을 위한 수단으로서 쭉 나오는데 그게 이름이 카테고리화 되면서 뭔가를 속박을 하게 되는 거는 이름을 잘못 사용한 거지 이름 자체가 속박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한 게 이름은 속박이다. 왜 꼭 이름을 정해서 자유스럽지 못하느냐 얘기하면서 나는 자꾸 드는 생각이 이름의 목적 자체는 그 소통을 하기 위해서 지어진 이름인데 이름이 잘못 지어지거나 이름을 이용해서 아까 부적합자라는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속박하는 거는 이름이라는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름을 악용하거나 이름을 잘못 쓰는 사람들의 잘못인데 단편적으로 이름 자체가 속박하는 것이다 얘기해 버리면
호모사피엔스 자체의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바뀌어서 얘기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름 자체에 대해서. 일반론이에요, 선생님. 일반론. 세상에 어떤 사람은 이름을 속박이다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작가가 이렇게 나에게는 누군가는 여자다 이게 천근의 짐일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여자가 자유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 기호가 남편을 만나게 해주고 자식을 낳게 하는 기호가 일 수가 있고, 여러 가지인데, 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진리,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책에 장르적 특성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은 될 것 같고요. 이름, 점, 이렇게 이제 관계, 이런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 책이 그 상반된 평가가 되게 있나 보네요. 안 읽힌다도 있는 모양이고, 읽힌다도, 그거는 제가 몰랐는데, 많은 생각이 드는 테마네요. 이름에 대해서 속박이다. 이름의 두 얼굴을 보자라는 게 저기 뭐 수정쌤도 우리 의견이고 제 이야기도 이름이 악용됐을 때 이렇게 악용된다. 데이비드처럼 그런 예를 한 거지. 이름이 무조건 속박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이름에 유형성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이름 짓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고, 그것도 저는 이 사람이 그 끝까지 혼돈으로부터 어떤 주제로 나가고 있다고 봐요. 이 혼돈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 그거잖아요, 지금. 명확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이거는 혼돈과 함께 살아야죠. 태도는 무엇이지? 그거에 대해서 진짜 여러 가지 시사한 점이 그래도 뭔가 나타내 준 점이 있다고 봐요. 왜냐면 선생님도 여러 번 쓰셨잖아요. 유진쌤도 깨달음은 관계로부터 쓰고 저도 네네네. 그 애나와 메리가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나 때문이지. 정말 이 폭력과 혼돈에서 어떻게 살았냐고. 나 때문이지. 그런 장면이라든가 계속 뭔가를 그래도 하나로 굉장히 힘있게 끌고 나간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거든요. 진짜 이 혼돈으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그런데 이 시대에요. 어류의 골격 구조가 도덕률의 위계를 나타내던 시대잖아요. 이 시대에는. 이런 사실이 질서였잖아요. 이 시대에. 그런데 우리는 이걸 지금 질서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실에서 오히려 더 혼돈스럽지 않나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 예, 예. 어류의 골격 구조가 어떻게 도덕률의 위계랑 연관돼서 생각되어질 수 있지? 정말 혼란스럽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혼돈과 질서가 어떤 이렇게 명확한 개념이기 전에 그 모든 진짜 상황과 조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추가로 이야기하자면 다인류 그 제2구조 선생님도 이야기하셔요. 굉장히 타자리론이 극성을 부렸고 유전적으로 결정적인 극성을 부렸던 이유가 다인의 사상이 다인 철학이 목적과 방향 그다음에 영혼이 사라져버린 사상이래요. 내내 서양 철학에서 사다리가 견고했잖아요. 신이 주신 사다리, 창조주의 사다리.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험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대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목적을 찾기 위해서 그것도 다인 방식으로 이런 굉장히 노력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이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다. 그래도 얻은 게 있다라고 그 구조 선생님도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시대에 우생하게 되는 그때 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나? 다인의 증거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들을 보지 않았을까? 그거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네네. 그 생각이 다윈 난다. 네. 그 인용한 부분에서도 있는데요. 그 가능성에, 뭐 제가 이제 그 문장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가능성에 대한 이 말씀이 있었거든요. 저는 되게 범주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범주화해 놓는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공부 잘하는 사람 아니면 뭐 그 학폭도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학폭이나 이런 모든 게 어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질서나 범주에서 그거 너머를 보지 못하잖아요. 그 이름도 어떤 면에서는 뭔가 규정해 놓으면 저번에 수정쌤이 어디선가 말씀하셨는데 그 이름 때문에 그 다음을 못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가능성을 상상하는 걸 그러니까 좀 차단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과학은 우리가 그 자연학도 하시지만 그
이분들은 그냥 그 주장을 하고 그걸 가지고 계속 이제 밀고 가는 거지. 그게 옳다 그르다고 하지 않는 거로 저는 봤거든요. 이 작가도 질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 같지는 나쁘다고 뭐 이런 생각은 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름을 명명하는 게 좋아 나빠 뭐 이런 느낌은 안 들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타인이야말로 이제 변이, 다양성, 진화에는 방향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길이 더 많이 있다. 이런 거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 아까 이제 연주쌤이 마지막으로 맺을 수 있는 관계라는 게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 점점이 아니라 선으로 관계를 보는 걸로 마지막에 제안하고 있어서 이제 그 시야가 되게 마지막에 멀리 이렇게 이제 넓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저는 그게 그 마지막에 그 이제 장면 이제 마무리를 천천히 이렇게 해볼까요? 장면을 이렇게 구성하는 거를 보면은 처음에 그 되게 마지막 에필로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에필로그 부분이 풀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혼돈에 대한 정의가 달라진다는 건 전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부분 중요한 것 같고 이제 이 분이 혼돈이야말로 이제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이 그러니까 분기되는 그 지점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질서가 없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의 과제에 있는 것처럼 관계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그러니까 복수의 질서가 이렇게 계속 만들어져 풀려지는 거를 이렇게 기대하면서 마지막에 되게 이제 마지막에 묘사가 나오는 거예요, 묘사.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자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얘기. 그냥 이런 구성 자체가 팩트 체크 이렇게 이제 쓰여진 건 아니니까요. 요 마지막에 자기 얘기를 에필로그 방식으로 넣는 거, 그 다음에 에필로그라는 그 형식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더 생각할 수 있을까? 결국 이제 자기 문제를 풀기 위한 글인데요. 그걸 왜, 되게 극적이네요. 스노클링하고 물고기 보고 막 수영하고, 결국은 자기가 물고기가 되는 것 같긴. 그분 웃으셨죠? 엄마, 당연히 물고기지.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는데, 마지막 대목에 어떤 해석을 더 하실 수도 있고, 그 에필로그 앞부분까지는 다 과거지향적이잖아요. 과거. 그리고 누구에 대한 건데, 요 뒷부분에서는 되게 현재적 사건을 계속 쓰고 있고, 그리고 지금 지영쌤 말씀 들으니까 가족들, 그 다음에 그 언니, 친구,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수영 장면 자체도 되게 동적이고, 이런 게 펼쳐져가지고, 이게 이제 저의 사다리론이었는데, 사다리가 없다라는 거를 지금을 그리려는 한 장을 에필로그의 형식으로 어디에 부속하지 않게 이렇게 좀 독립을 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35분 정도 됐는데 오늘 이제 시즌이 마감이 됐으니까 짧게 네네 짧게 이렇게 책에 대한 것 아니면 굿나잇 인사도 좋으니까요. 물고기는 없대요 이러고 헤어져도 되고 쌤도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 너무 글이 좋아서 이걸 버리지 마십시오. 다 또 쓰게 됩니다. 네, 명지쌤, 우리 안녕하면 될까요?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